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찾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동행했습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기업에 팔았던 물품 대금 53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곧 판결을 앞두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가 보도했던 박동주 서울 강남경찰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박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박 서장은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장 시절 여성 경찰관들을 수시로 불러내 술자리에 동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호대장이 돌연 선출됐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내일 오전 9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전국 500여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는 긴장감 속에 백신 호송이 이뤄졌습니다. 새학기를 앞둔 대학생들이 월세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에서 월세 멈춤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가덕도를 방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경남지사, 울산시장까지 여권 고위급 인사는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마침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문 대통령,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가 약속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거용이 아니라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방문을 한 거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이마저도 감수를 하고 간 걸 텐데요.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그 현장 모습을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에 탄 채 관련 보고를 받고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를 향해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무건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부산행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공항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국토부를 의식한 듯 변 장관에게 사업 방향이 바뀌어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2030년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토부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이고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건 대통령 당선 후 처음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41일 남은 시점에 이뤄진 대통령의 부산행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오래전 결정된 현장 행보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 관권 선거,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까지 했는데요. 이 정의당도 가덕도 특별법은 매표 법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인 선거 행보로 민주당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은 중지하기 바랍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가히 선거 개입의 뉴노멀입니다. 떴다방 관권 선거. 청와대는 부산 시민을 뭘로 봅니까? 감히 국민을 얕보지 마십시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통령까지 표만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지 가슴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울산시장 선거 때와 판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곳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입니다. 유니버시티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울산에서 자랐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이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는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창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금 전 통과까지 됐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는 돈 많이 들고 위험하다며 건설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장관은 이 대통령을 따라 가덕도에 내려갔죠. 차관들이 대신 국회에 참석해 최선을 다해 건설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수영 기자 보도 보시고 이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행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여야 합의된 사항은 지키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태도가 바뀌긴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기재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20조 규모의 슈퍼 추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내부에서는 부처가 소신 없이 여당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동안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궐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전이라면 매표 행위라고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지급 시기를 이르면 3월 29일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9일 전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 달 29일로 잠정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늘 열린 비공개 당정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대상을 확정하고 29일부터 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는 19조 5천억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했던 12조보다 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과 기정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서 20조 전후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오는 4월부터 석 달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15만 명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습니다. 영업금지 업종인 노래방의 경우 30평형 기준으로 20만 원 선이던 전기요금이 1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유예 등의 공과금 지원액 증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자 선거용 돈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고는 그런 웃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여기에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오는 28일 고위당정청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대통령까지 가덕도로 내려가고 예정대로 특별법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짜 되나 봅니다. 좀 덜컥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래도 되는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오늘 가덕도에 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해서 챙기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전역에 먼저 도착해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신공항 부지인 가덕도도 함께 찾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이 국토교통부 모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사실상 반대를 했죠.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제출한 검토 의견을 보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공개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법이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네. 그럼 이제 찬성으로 돌아선 건가요? 네, 그런 셈입니다. 부산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신공항에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서 송구하다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반영돼서 이견이 해소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에는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과 규모 등 사업 개요를 결정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는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특별법에 기존 김해 신공항안을 폐기할 수 있다는 명시 조항을 넣어 국토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배제한 것도 국토부가 찬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한 이유가 이 돈 많이 들고 위험하다 이런 이유였는데 그런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닌데 자기 책임은 사라졌으니까 그냥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 내에서는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신공항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면서 걱정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대통령이 오늘 가덕도를 가다 보니까 야당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선거 개입 맞다고 봐야 할까요? 네, 청와대는 우선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어떻게 결론을 낼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선관위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지방을 방문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봤던 전례를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선거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하면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28일 앞둔 3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 행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야당인 국민의힘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북한 기업이 남측 기업에게 돈을 떼었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남한 대리인을 통하면 북한 기업도 우리 남한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네요. 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박수유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아연을 수입 제조해 수출하는 국내 중견기업 A사입니다. A사는 지난 2010년 2월 평양 B사와 2,600여 톤의 아연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600만 달러, 67억 원 규모입니다. A사는 같은 해 5월 4일 물품 대금 중 일부인 14억 원을 단둥의 C회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잔금 53억 원을 못 받았다는 게 원고 측 B사의 주장입니다. 결국 B사는 국내 대북 사업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첫 번째 소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사는 이미 잔금을 지급했고 중간에 받은 회사가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가 시행돼 왔다는 점에서 송금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70년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고 측은 오는 4월 선고를 앞두고 우선 1억 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다가 신의에 기해서 거래가 완결되기를 바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건을 선명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기업 간 분쟁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북한 기업이 혹시 승소를 하더라도 이 국제 제재 탓에 우리 기업은 북으로 현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소송을 낸 걸까요? 그 의도가 뭔지 강은하 기자가 짚어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47년을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탈북한 국군 포로 2명.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2,1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게 상당히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실제로 김정은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군 포로 측은 법원에 공탁돼 있는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다만 상사 시효가 5년이라 10년 전 일에 대해 북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 법률 대리인은 오이사 조치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시효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승소하게 되면 소송 대리인이 배상금을 대신 받게 되고 이 돈이 추후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최근 달러가 부족한 북한 입장에선 믿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채널A는 현직 서울 강남경찰서장 박동주 총경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박 총경은 결국 오늘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감찰의 핵심 내용은 함께 일하던 여성 경찰관 여러 명을 술자리에 수시로 불렀다는 것인데 외부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술을 마셨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현직 서울 강남경찰서장인 박동주 총경을 감찰하게 된 배경에는 감찰 라인으로 접수된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보에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었던 박 총경이 여성 경찰관들을 수시로 불러내 술자리에 동석시켰다는 내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시기와 그 자리에 불려간 여성 경찰관들의 실명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조사에서도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의 절반 정도가 박 총경 술자리에 불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2차 술자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들을 불러 외부에서 낮술을 마신 뒤에도 해당 여직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또다시 불러 2차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그제 서울경찰청 마포 사무실을 찾아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박 총경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은 경찰 수뇌부에 보고됐고 결국 박 총경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대 동기인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비리와 주요 인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총경을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또 다른 경찰의 갑질 문제입니다. 국가의전서열 2위조 국회의장 경호, 국회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담당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호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문제의 경호대장은 전출당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호대장이 갑질을 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건 지난달 19일. A4 용지 10장 분량의 진정서에는 경호대장이 소속 경호관 3명에게 전출을 강요하거나 인신모독적 발언을 하고 업무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상당히 좀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접수를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총을 자기가 입고를 해야 되는 건데 막내 여직원한테 총기를 대신 입고해달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 경호관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감찰에 나섰고 경호대장과 피해 경호관들은 국회의장실 요청으로 모두 일선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경호대장은 전출이 불가피했고 피해 경호관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이 어느 정도 인정돼 경호대장이 전출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대장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임 경호대장은 전출을 강요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점이 인정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건 의장 경호팀이 요직으로 꼽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외 순방이나 특진 기회가 많고 소규모로 운영돼 외부 간섭이 적다는 겁니다. 희망자가 많다 보니 상급자의 갑질에도 저항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출된 경호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드디어 내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첫 접종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외국과 달리 우리는 내일 아침 9시에 주사를 맞는 접종자들이 모두 1호 접종자가 되는데요. 바짝 긴장한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황규락 기자가 먼저 가봤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무렵 군과 경찰의 밀착 경호 아래 백신을 실은 트럭들이 전국 각지로 출발합니다. 오늘 새벽 가장 먼저 백신이 전달된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 보건소와 요양병원 500여 곳에 8만여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전달받은 백신의 수량과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냉장고에 넣습니다. 이곳 서울 성북구 보건소도요,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400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도착한 백신은 이렇게 콜드체인이 유지되는 전용 백신 냉장고에 보관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관 온도를 보시면 3.4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도를 넘어서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저희는 전화 받고 바로 새벽이라도 나와서 저희가 백신 냉장고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만 질병청은 9시에 백신을 맞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접종자라며 1호 접종자는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접종 대상은 65살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보건소에 방문 접종을 받거나 보건소를 찾아가 접종합니다. 자체적으로 접종하는 요양병원은 백신을 받은 지 닷새 안에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례 맞아야 하는데 이번 1차 접종은 3월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백신마다 갖고 있는 효능 논란과 보관상 어려움이 많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있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미국에서 곧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존슨앤존슨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 효과가 나왔고 안전성도 입증됐다고 미 식품의약국 FDA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선 세 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2차례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1회만 접종토록 만들어졌습니다. 극저온이 아닌 일반 냉장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공급 물량은 목표치인 1,000만 회분은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 If authorized, we are ready to roll out this vaccine without delay. If an EUA is issued, we anticipate allocating 3 to 4 million doses of Johnson & Johnson vaccine next week. 코로나19 백신 중에 예방 효과가 가장 높았던 화이자 백신의 효능도 실제 입증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 주민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예방 효과가 94%로 나타난 겁니다. 백신 종류가 늘어나고 효과 또한 입증되면서 한인 사회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된다면 한인 사회나 경제, 교류에도 훨씬 활기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시청자 궁금증 위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백신을 맞은 후 고혈압이나 당뇨약 먹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도 접종 전후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백신 임상에 만성질환자도 포함됐고 또 유효성, 안전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소염제는 어떨까요? 소염제를 먹으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 최근 예일대 연구진이 통증, 염증 완화에 자주 쓰는 NSAID가 코로나19 백신 면역 반응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언급한 건 맞지만 임상시험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아직 이론적 가능성인데요. 접종 전 NSAID라고 부르는 형태의 소염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는 게 도움됩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등 복용 가능합니다. 단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진통제를 접종 전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는 먹지는 말라 권고합니다. 백신 부작용 관련 문의도 살펴볼까요? 백신을 맞고 미용주사 맞아도 되냐? 이미 미용주사 맞았는데 괜찮냐는 건데요. 앞서 보고됐던 부작용 사례, 모더나 임상 사례였습니다. 접종 전후 필러를 맞은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있었지만 3만 명 중 3명이고 치료 가능한 수준이었죠. 미용주사 금기는 아니지만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예상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임상 결과에서 나타난 접종 부위의 통증인데요. 통증에는 온찜질, 냉찜질 뭐가 좋을까요?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서 덮고 이 팔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최소 3일간 관찰이 중요한데 39도 이상의 고열 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택시기사와 경찰이 합동작전으로 음주 뺑소니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량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경찰과 실시간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숨막히는 검거 상황,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가 바뀌자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자라나는 겁니다. 승합차를 추격하는 다른 택시기사가 곧바로 경찰에 알립니다. 예, 지금 뺑소니 차량 쫓고 있습니다. 택시입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가려다 시민을 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보행자! 우와. 방금 사고 차량 보행자 칠 뻔했습니다. 택시를 따돌리려고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고 택시가 유턴을 막자 신호를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어 다시 달아납니다. 잠시 뒤 맞은편 도로에 나타난 경찰 순찰차. 경찰차 저 앞에 보이는데 진구청 앞에 경찰차. 여기. 버스 전용 차로에서 택시 2대가 승합차 앞뒤를 막아보지만 후진을 하며 뒷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제 차 앞부분을 충격한 후에 또 도주를 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시민이 승합차 앞을 막고 택시가 옆 차로를 막아 승합차를 세웁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달아나려는 운전자를 경찰관들이 에워싸 체포합니다. 도주거리만 10여 킬로미터, 30분에 걸친 추격전이 끝난 겁니다. 택시기사의 신고 음성이 순찰차로 실시간 중계된 게 검거를 도왔습니다. 신고자의 그 내용을 현장이 어딘지를 알고 저희가 도주로를 미리 예상해서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40대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시민이 합심한 장면도 있었지만 교통경찰관과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 문제가 아니라 뜬금없이 문신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경찰관이 SUV 차량을 도로 옆에 세웁니다. 주황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신호가 바뀌어 멈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고 말하자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갑자기 운전자 팔에 문신을 언급합니다. 운전자는 황당해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운전자의 오른 손목에는 동물 모양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신호 위반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꺼내 불쾌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교통난거다.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이지? 운전자는 신호 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았지만 문신 발언에 대해 지난 22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문신과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 업무 재교육을 했고 담당 경찰관에게도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30대 엄마가 6살 딸을 건물 4층 창밖으로 던지고 자신도 투신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상가주택 앞 인도에 누워있는 30대 여성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이 여성이 상가주택 4층에 있는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앞서 이 여성은 자신의 6살 딸도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애를 거꾸로 들면서 발을 넘어지고 아래로 낚는데 입을 터듯이 흔드는 거예요. 인도에 있던 이웃 주민이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보려 했지만 아이는 주민 팔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을 던진 뒤 여성은 3살 아들도 아래로 던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삐졌거든. 제발 아줌마 하지 말라고. 제발 참아라. 그 자기가 뛰어내린 거. 모녀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사건 발생 전 상가 앞 도로까지 여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남편이 없었고 아이 2명과 여성만 있었습니다. 경찰은 3살 둘째를 분리조치하고 여성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난해 1년 내내 비대면 강의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학비와 자취방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했던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서울 지역 대학가는 예년과 달리 방이 텅 비어서 썰렁합니다. 월세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을 떠나는 건데 잠시라도 월세를 멈춰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안현주 씨. 고향이 지방이라 서울 신촌에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학교 생활은 거의 온라인 수업뿐이었습니다. 학교는 몇 번 나가봤어요? 학교는 한 8번 나가본 것 같아요. 이제 2학년인데 손에 꼽을 정도로 나간 것 같아요. 방이 월세가 얼마예요? 처음엔 75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하고 85만 원으로 올리셔가지고. 왜 올리셨어요? 그분들도 힘드신지. 가스요금도 2달치가 밀렸습니다. 맞아요. 관리비는 많이 나오면 18만 원 나오고 적게 나오면 16만 원대 나와요. 월세를 내기 위해 도보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조금 10시까지밖에 이제 안 돼가지고 저는 나왔다. 엄청 먼데요? 네, 배달입니다. 네,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대학에 다니는 박혜미 씨. 요즘 생활비 이런 거에 어떤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확실히 집세가 제일 크고 식비. 결국 서울을 떠나 자취방을 경기도로 옮겼습니다. 게다가 반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집이 이제 베란다가 없으니까 옷이 너무 안 말라서 그 눅눅한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계속 다녀야 했던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며 서울 대학가 주변은 공실투성입니다. 막막한 집에서 나도 이거 건물 내놨어요. 왜냐면은 견딜 수가 없어.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덜 받고 온대는 사람만이라도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절여야 돼요. 솔직히. 집 월세 나가느니 그냥 집에 좀 눈치 보이더라도 집에 가서 살겠다 하고 내려간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학생들은 자영업자 대책처럼 학생들을 위한 월세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월세 부분에서 좀 지원해 주시거나 조금 관리비만 내도 좋으니까 그냥 월세 살짝 이렇게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 쪽이 좀 정부 쪽이잖아요.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열악열악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속도 조절은 없었다. 계속 속도 조절 논란이네요. 이번엔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안 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박 장관은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대통령님 말씀으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라는 제 임명장 수여식 때의 말씀을 전합니다. 글쎄요.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선뜻 이해는 안 가요.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그 대통령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대통령의 속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속도 조절에는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갖고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논의했는데요.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은 속도 조절에 대해서 무슨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냐,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속도 낸 적도 없다는 걸 보니까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요, 국가수사기관이 너무 산만하고 난립할 수 있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경찰 내에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됐고 공수처도 있고 아까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든다면 갑자기 많아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야당은요,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억지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제 임기 말이니 제 갈 길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개혁이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차관 의원 탄생. 그러니까 장관처럼 국회의원도 차관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뿐이지만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대상을 넓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현직 의원이면서 장관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미애, 김부겸, 김현미 전 장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17명으로 역대 정부 통틀어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왜 차관까지 겸직 대상을 넓히려고 하는 건가요? 의원 총리, 의원 장관에 이어서 의원 차관까지 만들어서 행정부의 민의를 잘 전달하고 국정 운영도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명분입니다. 발의에는 송기헌, 안규백, 안민석, 윤건영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는데요. 임기 말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안 공포 시점은 다음 대선 이후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이 장관들이 국회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연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라는 게 3권 분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들이 장관이 되려고 할 때마다 비슷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각이 마치 대통령 친위부대처럼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정치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네, 물론 제가 관료들보다 말씀드렸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소통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게다가 차관은 청문회도 필요 없는 자리죠. 문턱은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런 우려를 담아서 괜찮을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국민이 뽑은 대표가 차관으로 간다. 격이 맞는지도 갸우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두 IT 기업의 창업자들이 비록 비대면 방식이긴 했지만 직접 전 직원 앞에 섰습니다. 성과급과 인사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깜깜이 성과급 못 참겠다. 기준을 공개하라. 네이버 노조의 지난주 피켓 시위 모습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네이버가 전년도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자 내부 반발이 확산된 겁니다. 결국 오늘 창업자와 대표가 사내 간담회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올해 가장 기쁜 일 중 하나는 성과를 스톡 옵션으로 직원과 나누게 된 점이라며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네이버는 2019년부터 지급한 스톡 옵션을 27일부터 직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명당 1,900만 원 정도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평가 방식에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사내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고 있는 이 성과급이나 인사평가 논란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2030 직장인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이겠죠. 이런 공간에서는 기꺼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공정한 보상이 없으면 금세 이직을 생각합니다. 좀 성과나 뭐나 할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럼 이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대우를 안 해주면 딴 회사 가야지. 기업 내 MZ세대가 늘고 있는 만큼 공정한 평가 기준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이직이 자유로운 일부 업종에 국한된 얘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밀가루와 맥주, 구두약과 초콜릿, 전혀 다른 회사들의 상표를 빌려주는 콜라보 먹거리 제품이 인기입니다. 재밌긴 한데 실제 제품과 너무 흡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밀가루 로고의 맥주, 구두약에 담긴 초콜릿, 매직펜 모양의 음료. 최근 편의점 업계가 내놓은 제품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직펜 모양의 음료수를 사봤는데요. 제 오른손에는 음료수, 또 왼손에는 실제 매직펜입니다. 보시다시피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요. 선뜻 보면 음료수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너무 비슷해서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화학 제품을 먹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음료수를 먼저 접한 후에 이 매직을 접했을 때는 한번 뚜껑을 열고 맛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조그만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색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화학약품 첨가 제품을 식음료에 적용하는 게 맞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매와 재미도 좋지만 먹거리 안전에 대해 더 고려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학부모들도 자녀 숙제 도와주느라 골머리를 앓습니다. 교사들이 숙제 검사와 관리를 가정으로 떠밀었다고 하는데요. 불만이 고조되자 중국 교육부는 학부모 숙제 금지령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베이징 성해란 특파원입니다. SNS에 올라온 자녀들의 숙제를 가르치다 분통을 터뜨리는 중국 부모들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녀 숙제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교사의 그룹 채팅방 공지 이후 학교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退出家长群怎么了？你们上课不用心教，下课让我帮忙批改作业，那我要你们干什么？ 맞벌이 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일부 부모는 숙제를 가르치다 화를 참지 못해 책을 불태우거나 자녀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부모들의 학력 격차가 자녀 교육 수준을 결정짓는 거냐는 비난이 폭주하자 是有影响的。其实我觉得大多数家长他肯定也是愿意就说督促自己的孩子，主要是胜任不了吧。 중국 교육부는 숙제 분량을 지정하고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我们学校的作业，老师留的作业，不能要求家长去监督学生去完成，也不能要求家长去批改作业。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선 교육당국이 나서 일선 교사가 져야 할 숙제 부담을 지정해야 할 만큼 공교육의 기능과 권위가 실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일본에선 스가 총리 아들이 연루된 공무원 접대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 총리의 최측근 여성 내각 공보관이 한 끼 식사로 77만 원 상당 와규를 접대받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위성방송 회사에 근무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 스가 세이고 씨가 총무성 간부들에게 접대하는 모습입니다. 약 4년간 39번의 접대 중엔 스가 총리의 최측근인 야마다 마키코 내각 공보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전 77만 원 상당의 고급 와규 스테이크 등을 접대받았다는 겁니다. 징계 처분은 면했지만 자발적으로 감봉했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国家公務員倫理法違反にあたる行為によりまして、公務員の信用を損なうことになりましたことを深く反省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당시 77만 원이 고액은 아니라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고 출세를 하려면 술자리를 거부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飲み会を絶対に断らない女としてやってきました。断る人は二度と誘われません。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원금 50만 원보다 비싼 밥을 먹었다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야마다 공보관을 계속 기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들에 이어 측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낚싯대를 끌어올리는 듯한 독특한 스윙폼 기억하실 텐데요. 프로골퍼 최우성이 올해도 자신만의 스윙으로 우승에 도전합니다. 강병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9년 PGA 선수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이름. It's quite remarkable. My back hurts just watching it. 범상치 않은 낚시 스윙으로 해외 팬들의 환호를 받는 최우성입니다. 골프계에서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눈총도 받지만 최우성은 그런 엄숙주의에 과감히 도전합니다. 젊은 시절 골프 교본을 따라했었지만 이젠 유연성의 한계를 극복할 나만의 스윙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 정상적인 스윙을 했을 때랑 공중에 이렇게 떠가는 캐리 거리가 한 7, 8야드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매일 웨이트를 통해 기초 체력을 만들고 고등학생 시절 절단된 엄지살이 틀 때까지 스윙 연습을 합니다. 최우성이 48살의 나이를 잇는 비결입니다. 네, 한 30 초반대이지 않을까. 초중반 때, 네.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더 전성기이고 싶고 한데. 일본에서 3승을 거둔 가운데 한국 무대에서는 10년 전 우승이 마지막. 소띠 최우성은 올해도 우직하게 양국 무대에 나섭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임시로 캐디백을 맸던 부인은 올해는 국내 대회 전담 캐디로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날인데요. 보름달은 내일 오후 5시 5분경부터 떠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둥근 달이 아닌 약간 덜 찬 보름달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모직코트 차림이면 외출이 충분하겠고요. 공기도 쾌적하겠습니다. 충청 해남 지역은 단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 더 오겠고요. 남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반가운 단비로 충청 이남의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됐는데요. 연일 비가 내리지 않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해안가 지역은 글피까지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3일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말에는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여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이런 말을 했다죠. 재난지원금 늘리자는데 자꾸 재정이 바닥난다며 제동을 걸어서랍니다. 과연 재정 걱정하는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싶으면서 떠오른 건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돈 많이 들고 위험하고 환경오염도 걱정된다는 정부 부처 반대 무시하고 밀어붙인 여권. 이 선거 이후에 이 말 안 들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